안녕하세요. 역사 비디오입니다. 오늘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한 진짜 이유와 과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른쪽 상단의 일부 영상에서 지역 감정이 생긴 이유와 김대중과 김영삼의 생애에 대해 알고 오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79년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흔든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YH 사건으로 인해 김영삼이 국회의원 제명을 당하고 이로 인해 그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마항쟁이 일어났으며 마지막으로 11.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게 되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박정희가 사망한 다음 날 전국에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임명되는데 전두환은 가진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되고 이는 결국 정승화를 자극하여 전두환을 내쫓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전두환은 선후배 동료 군인들과 함께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날은 바로 12월 12일이었습니다. 정승화를 체포하여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고 가고 당시 제목은 박정희를 사망케 한 김재규와 정승화 사령관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2.12 쿠데타를 성공한 전두환은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군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수차례 표명하면서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구속된 학생들과 김대중을 일제히 사면복권하면서 드디어 서울의 봄이 찾아온 듯 하였다. 사면복권이라는 말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고 김대중이 사면복권되자 김영삼, 김대중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전두환이 약속한 정치 불개입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제야 세력과 학생들에게 시위 자제를 요청하는데 이는 시위가 격해지면 이것을 구실로 하여 신군부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으며 실제로 5월 이전까지 학생들은 조용하게 계엄 해제만을 요구한다. 김영삼은 80년 2월 관훈클럽에서 지금이야말로 애국심을 발휘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회복과 자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실제로 4월 4일 양김은 단일화에 합의한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은 해외 망명 등으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었고 김영삼은 국내에서 신민당 총재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세력적으로는 김대중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었습니다. 둘 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 상황에서 서로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시작되는데 김영삼은 김대중이 신민당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하자고 주장했고 김대중은 신민당으로 들어간다면 자신의 편인 제야 인사들과 같이 입당하겠다고 팽팽히 맞서게 된다.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김대중이 제야 세력들과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고 80년 4월 신민당 대의원 인단수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선거 시 표를 행사하는 인물의 수를 김대중은 제야 인사 100명, 김영삼은 30명으로 주장하고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다. 김대중은 협상이 결렬되고 나오면서 신민당은 제야 인사 영입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말한다. 박정희 유신 시대에서 협력하여 민주화운동을 추진했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단일화에 실패한 것이다. 한편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전두환이었다. 김대중을 사면복권한 이유가 야당의 분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사회 혼란으로 가격 시위가 일어난다면 이 일을 구실로 신군부가 나서겠다는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전두환은 이 사면복권 카드를 후에 다시 한번 쓰는데 뒷부분에서 상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이 신민당 입당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전두환은 중앙정부부 서리에 취임하면서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부부까지 손에 넣게 되면서 허울뿐인 최규하 대통령보다 훨씬 큰 권력을 손에 넣게 되는데 이 위험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전두환의 야심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정치권 인사들이 당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김영삼은 민주화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김종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하였다. 김대중은 민주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주의 깊게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김대중만이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빠져있을 때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본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학생들이었다. 양김에 시위를 자제하던 학생들은 5월이 되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5월 15일에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울역에 집결하여 계엄 철폐, 전두환 퇴진 등을 외친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모이자 지도부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오고 갔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당시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너무 많은 수의 인원이 군집하여 통제할 방법은 전무하다.
일단 학교를 해산한 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다시 진군하자라고 말했고, 유시민 서울대 총학생회 의장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해산을 한다는 건 자살행위다. 여기서 해산하면 신군부가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른다. 모든 걸 여기서 끝내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국 심재철이 내무부 장관에서 안정기가 약속을 받아내면서 이날은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서울역 해군이라고 부른다.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 서울역 해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봅니다. 저는 끝까지 진군하여 민주화를 쟁취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무리 전두환이라도 학생 10만 명 모두를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독재 정권에서 자주 이용하는 사회 불순분자, 빨갱이 등은 서울역에 모인 엘리트 집단인 학생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을 이야기이며, 두 번째,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가장 중심인 서울역에서 차량과 언론 통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당시 정통성이 약했던 신군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력 진압은 절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토록 원하던 자진 해산을 한 뒤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해산 다음 날 계엄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게끔 대학교 휴교령을 선포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머리인 해장단을 일제히 연행하여 향후 학생운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머리들은 모두 구속 혹은 군대로 보내면서 운동권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5.18 광주학살은 바로 그러한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김대중은 체포되는데, 제목은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 소요를 배후 조정했다는 혐의였으며, 김대중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산으로 끌려오고 여기에는 김대중의 동생뿐 아니라 아들 김홍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대중은 고문을 당하면서 옆방에서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이가 고문을 당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만 했고, 부인 이희호 여사와 며느리들까지 모두 가택연금에 들어간다. 결국 김대중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고, 그는 법정 최후 진술로 나는 틀림없이 처형당하겠지만 내가 처형당하는 것은 처음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정치적인 보복이 이 땅에서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마지막 남은 소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내 마지막 유언입니다. 김대중의 사형이 떨어지자 세계 각지에서는 그의 구명운동이 일어나는데, 특히 미국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카터는 김대중을 죽이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고, 전두환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미국에게 선물로 김대중을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해주고, 82년에는 석방해주면서 미국으로 쫓아낸다. 박정희 유신체제에서는 미국 일본을 떠돌다 납치,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가택연금, 전두환 정권에서는 사형 선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추방. 각자 불우가 있겠지만 일반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시련이라는 건 동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김영삼은 가택연금에 들어가고 신군부의 강압으로 정계에서 은퇴할 것을 선언한다. 이러다 정치권의 두 거물인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제야 세력과 운동권을 청소하면서 전두환은 절대 권력을 손에 넣게 되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 득표율이 무려 100%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1983년 김영삼은 민주화를 위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데,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단식 투쟁을 선언한다. 민주화 5개항은 다음과 같다. 언론 통제의 해방, 정치범 석방, 해직 인사들의 복직, 정치활동 규제 해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개헌. 이 단식 투쟁은 국제사회 그리고 제야 인사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이를 따르는 시위가 다시 일어났으며, 미국에 있는 김대중도 김영삼을 지지하는 운동을 펼친다. 이를 계기로 과거 단일화 실패로 서먹했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다시 손을 잡았으며, 숨죽였던 민주주의 열망이 다시 피어나 흩어져 있던 제야 인사들과 학생들이 결집하여 민주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1984년 5월 김영삼의 상도 동계와 김대중의 동교 동계가 연합하여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만들면서 양김의 진영이 오랜만에 의기투합하였으며, 김대중은 대한민국 귀국을 결정한다. 김대중은 형 집행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귀국함과 동시에 감옥으로 가야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마음을 먹는데, 미국 상원의원들이 김대중의 신변보호와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두환 앞으로 보내면서 김대중의 안전은 보장된다. 그렇게 85년 2월 8일 김대중이 한국당을 밟게 되는데, 외국 언론에서는 이를 폭풍의 귀국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게 된다. 김대중은 복귀하여 김영삼과 손을 잡고 신당을 만들어 12대 총선에 뛰어드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신한민주당이다.
이렇듯 김영삼의 단식 투쟁으로 시작된 민취업 탄생, 김대중의 귀국, 그리고 양김이 다시 손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85년 2월 1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결과는 대파란을 일으키며 성공한다. 창당 한 달도 안 된 신생정당인 신한민주당은 67석을 얻으며 제1야당이 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며 전두환 정권을 압박하는데, 이러한 운동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다. 정부는 직선제를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김영삼과 김대중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운동권에서도 양김씨가 서로 대통령을 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라고 성토하면서 결국 김대중은 사면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불출마를 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곤란한 건 전두환 정권이었다. 양김이 직선제를 전제로 서로 싸우고 그것을 빌미로 직선제 개헌 불가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김대중이 이를 포기함으로써 이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88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방해, 금강산 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서울이 잠긴다는 평화의 댐 등 북풍을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정부는 결국 항복하는 6.29 선언을 발표한다. 이 6.29 선언은 직선제 개헌뿐만 아니라 김대중의 사면복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앞서 말했듯 김대중은 사면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두환은 왜 김대중을 사면복권했을까? 결국 김영삼과 김대중의 야권 분열을 노린 전두환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김대중뿐만 아니라 김영삼도 나이로 보나 김대중에게 내가 양보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전두환은 둘 다 결코 양보하지 않으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사면복권 되자 김대중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과거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면 분명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기로 선언했기 때문에 출마하기는 뭐하고, 안 하자니 여태 자신을 따르면서 온갖 고난을 겪은 동지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자라면 대의를 위해 사퇴하겠지만 자신을 따르면서 그 고생을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집으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하는데, 출마를 안 하시면 우리 가족은 모두 자결할 것이다. 출마 포기하시면 배신이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결국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과거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두환이 직선제를 수용하면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온다고 했지, 이렇게 국민이 스스로 쟁취한 직선제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말이다. 과연 두 사람은 단일화에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단일화를 위한 전개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박정희 유신 이후 최초로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고, 당시 많은 국민들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야말로 양김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였으며, 양김은 모두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한다. 두 양김의 당시 상황을 다시 요약해보겠다. 먼저 김영삼, 1984년 민주화 추진 협의회, 1985년 신한민주당,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은 모두 김영삼계가 주도하고 살아남은 김대중계 일부 인사가 가담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김영삼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다음은 김대중. 박정희와의 박빙의 승부 끝에 패배한 이후로 김대중과 동기호동계는 탄압을 받고 있었고, 유신 이후로 망명생활, 체포, 납치 등 계속 떠돌면서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통일민주당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김영삼이 확실한 우위에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80년에 발생했던 단일화 실패 과정과 상황이 아주 유사했다. 김영삼은 신속히 당내 경선을 하자고 주장했고, 김대중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김대중은 지역색이 강한 사인이 동시에 출마한다면 전라도와 서울에서 큰 표를 획득하여 자신이 이긴다는 사자 필승론을 들고 나왔고, 김영삼은 같은 영남 출신인 노태우가 자신과 붙고 전라도 표를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는 영남 후보론으로 맞서게 된다. 즉, 김대중이 양보하고 김영삼이 후보가 된다면 전라도 사람들은 김대중이 지지하는 김영삼에게 투표를 하겠지만, 김대중이 후보가 된다면 과거 지역 감정에 의해 경상도 사람들은 김대중을 안 찍는다는 것이었다. 양김은 몇 차례 회동을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만다. 그해 10월 5일 양쪽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재하의 중심인 민통령이 중재에 나서 양김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김대중을 선택하였지만 이마저도 결렬된다. 그리고 운명의 10월 10일 통일민주당은 총회를 열고
사무실을 잠궈버리면서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양님 그 누구도 여기서 못 나간다고 선언한다. 토론과 격론이 오고 갔지만 결국 이마저도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대중은 김영삼에게 대통령 후보를 양보해준다면 당 총재직과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다 넘기겠다고 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한다. 결국 김대중은 통일민주당을 탈당,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게 되면서 양김은 완전히 분열한다. 그리고 1987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고 대통령 후보는 평화민주당 김대중, 통일민주당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민주정의당 노태우였다.